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대출이 나오니까 네, 좋네요. 그렇죠. 예, 네. 70억짜리가 60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예. 아파트 주택에서는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네. 근데 실제로 지금 대출이 잘 나가요. 꼬마 빌딩 하는 데 있어서는. 꼬마 빌딩도 15억이 넘으면서 네. 주택 그 포지션이 이제 50%가 초과되면 그렇죠. 안 나오죠. 그건 주택 전체가 보는 주택이니까. 거니까. 예. 그럼 이제 근생 부분이 이제 50%가 초과되면 이제 그때 대출이 나옵니다. 네네. 나오는 이제 LTV가 이제 60%인데 네. 뭐 신용 대출 뭐 한 10% 정도 더하면 약 70%까지는 가능하고. 네.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0억짜리야. 그런데 은행에서 평가할 때는 그 탁상 감정, 탁감가라고 하지 않습니까? 무조건 처음엔 탁상 감정을 하죠. 네, 그렇죠. 이분은 현재 안 나오고. 네. 네, 그렇죠. 예. 근데 그 탁감가가 뭐 30억의 매매로 나왔는데 탁감가가 거의 30억이야. 그렇다는 얘기는 실제로 은행이 볼 때는 30억이 넘는다는 얘기지.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그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. 그렇죠, 항상. 뭐 예. 매매 가격이 얼마인데요? 그러면 해답을 알고 아무리 가치가 좋아도 그보단 좀 약간 낮게 평가하거든. 그렇죠. 경매 넘어가서 다 감안해서. 그렇죠. 예. 거기서 또 안전빵으로 한 30% 저가면서 예.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가끔은 이 탁감 가격이 거의 매매 가격에 근접한 그런 경우는 그 가격 곱하기 이제 네. 뭐 70%까지 네.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분은 이제 뭐 예를 들어 법인 사업한 지 한 5년 이상이 돼서 안정적인 그런 업체다. 네. 그럴 때는 이제 또 더 받죠. 뭐 80%도 받고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제 아직도 꼬마 빌딩 투자에서는 그 대출은 네. 비교적 조금 가능한 물론 이제 물건을 잘 선별을 해야 되겠지만 네. 아직은 조금 가능한 그런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실거래가가 명확하게 딱 있으니까 그렇죠. 같은 아파트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렇게 좀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이 비아파트 쪽 같은 경우는 같은 입지에 있어도 이게 감정 평가가 완전 다른 경우가 완전 있더라고요. 틀리죠. 그래서 그렇습니다. 이 옆에 있는 빌딩이 높게 거래가 되면은 이쪽은 거래가 한 번도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또 따라가기도 하고 막. 맞아요. 예. 네, 그래서 그냥 그러면 또 가끔 가다가 거의 매매가 육박한 대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다며? 네, 맞습니다. 네. 실제로 그게 가능한 동네가 이제 이 꼬마 빌딩 시장입니다. 예, 그래서 아무튼 대출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. 야, 그래서 아무튼 요 꼬마 그 소형 아파트 갭 투자자가 건물주로 거듭난 윤복순 사모님 사례. 이거 윤복순은 가명입니다. 네. 실명이 아니라. 윤 씨는 이제 맞는데. 그래서 아무튼 요 사례를 보면서도 아 지금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트렌드한 투자자이신 거거든요. 그때 맞는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현재가 지금 꼬마 빌딩과 물류센터 뭐 이런 것까지도 좀 가능한 시기였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네. 그 뭐 물류센터 투자까지 보면 네. 왜 그렇잖아요. 요즘 뭐 연예계 오디션에 친구 따라 갔다가 그렇죠. 정작 가자고 한 애는 떨어지고 네. 그 친구가 이제 곁다리로 갔다가 이제 붙어서 걔가 이제 스타가 된 네. 말하자면 이제 그런 케이스거든요. 예. 어찌 보면 뭐 깎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이제 그렇죠, 갔다가 그렇죠. 예. 그 물건이 이거 되게 좋은 물건인데 아니 그분이 뭐 이렇게 살 기회를 먼저 가졌지. 네. 그랬는데 이제 너무 뭐 궁지에 몰려서 굉장히 싸게 나온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자기 고집을 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뭐 어차피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반칙이 아닌 거죠. 그렇죠. 뭐 그렇게 그렇죠. 했던 부분인데 어찌 보면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이제 경매도 해봤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리모델링도 그렇죠. 리모적인 그 기본을 이제 갖춘 상태에서 또 실제 한번 해보고 그걸 경험을 통해서 이거를 또 좀 확장시켜 나봤고 그러니까 이제 규모가 이제 좀 커지면서 자본금도 커지면서 조금 자기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동산 대상도 이제 넓어진 거고 그때 또 마침 이런 기회가 오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미래 선견지명도 좋지만 이런 그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기 개발 공부 이런 걸 꾸준하게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실행력이 빠르시네요. 아무튼 이런 분들이 보통 성공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일단은 리모델링 그 꼬마 빌딩 세계로 첫 진입하신 건 리모델링이었었는데 대표님의 첫 책도 리모델링에 관한 꼬마 빌딩 투자법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이 굉장히 좀 주요한가 봐요. 꼬마 빌딩 투자할 때 있어서 이게 원리가 뭔가요? 리모델링 재테크라고 하는 것들이. 그 이제 리모델링이 지금 통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가 주택이 가장 많이 공급된 때가 이제 뭐 86, 88
올림픽. 그렇죠. 이 시점 전후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목동 아파트 뭐 상계 그런 중흥 아파트 그때 입주했죠.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6, 70년대 이제 고도 성장 달리면서 이제 80년대 들어서 조금 이제 우리 국민들 주머니가 이제 두둑해지는 이제 시점에 이제 그 뭐 아시안 게임도 열고 뭐 올림픽도 열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80년대 그 직장인으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태어난 시점이 전후잖아요. 그렇죠. 전후 그 쌍봉 뭐 그 시대라고 하는 55년도부터 뭐 60년대 58년 개띠 전후 세대들. 뭐 그렇죠. 그때부터 베이비부머. 베이비부머. 그렇죠.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60년 기준으로 보면 80년 되면 이제 대학에서 다니거나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결혼해야 될 나이라.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그때는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매년 한 100만 명 정도씩 그 태어났으니까 이분들이 이제 그 주택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필요한 시점이잖아요. 그렇죠. 주택 수요가 급증했었겠죠 그때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87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우리 강남 뭐 개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 신도시가 89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92년도까지 쭉 이렇게 입주를 하고 이제 이럴 때 이 꼬마 빌딩들도 그때 집중적으로 건설이 됐죠. 아파트만 공급된 게 아니라 일반 다세대 빌라 이런 것들도 그때 집중적으로 같이. 그렇습니다. 그때 그 200만 원 뭐 건설 그런 거잖아요.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서울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60% 정도다 그러면 나머지는 대개 건물들인데 그렇죠. 뭐 그 중대형 빌딩 빼놓고는 거의 꼬마 빌딩이거든. 그렇죠. 거의 뭐 다세대 다가고 그런 거죠. 그렇죠. 뭐 그런 것들인데 결국은 뭐 3층, 4층, 5층 이런 다세대 상가주택 이런 것들이 주로 80년대 그리고 뭐 90년대 그렇죠. 요때 건립이 된 거죠. 됐죠. 그렇죠. 야, 그러니까 그렇겠네요. 뭐 80년대 뭐 한 후반 뭐 이런 90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30년이 됐잖아요. 그러네요. 30년이 됐으면 어떻게 허물고 새로 짓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지. 그렇죠. 아파트도 지금 재건축이 할 시기인데 그렇죠. 이런 좀 감가상각이 더 빨리 되거나 노후가 빨리 되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더 빨리 해야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꼬마 빌딩들을 어쨌거나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적으로 딱 맞는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좀 수요가 증가했고 그게 맞물려서 지금 이제 이런 이제 꼬마 빌딩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.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이제 낙후된 것들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잖아요. 그럼 비용이 들잖아요. 그렇죠. 그 비용을 그만큼 써도 더 수익이 생기는 건가요, 그러면? 그러니까 이제 그 아무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사서 예를 들어서 뭐 20억 주고 사서 뭐 3억을 들였어. 그러면 이제 뭐 취등록세 뭐 다 넣으면 이제 한 1억 해가지고 24억이 기본 이제 인풋 비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그 정도 투입을 했으면 그 리모델링 후 임대를 채웠을 때 건물 가치가 그래도 뭐 28억, 30억 정도는 돼야 의미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될 만한 건물이 있고 아닌 것들이 또 허다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리모델링 재테크 할 때 이제 입지 분석하고 상권 분석 요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입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층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. 소위 DM 구성이라고 그러죠.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잘 해야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노하우가 이제 필요합니다. 그러네요. 그러니까 책에 보니까 이게 파트 3이 고수익을 안겨주는 리모델링 재테크란 말이죠.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디테일한 노하우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러면 몇 가지만 좀 여쭙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3층 정도라고 하는 다세대주택 한 3층 정도 한다. 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영등포구 뭐 당산동도 좋고 아니면 저기 뭐 옆에 있는 양평동도 좋고요. 그렇죠. 한 어느 정도 하나요? 80년대 후반에 지은 그런 3층 정도면? 3층 정도고 꼬마 빌딩은 대개 이제 그 강남 뭐 4구 정도는 한 필지 크기가 보통 한 60평에서 70평 정도 됩니다. 거기는 이제 어찌 보면 신도시처럼 개발됐기 때문에 그 외에 서울은 대개 보면 그 필지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30평에서 50평 사이예요. 조금 작군요, 그래도. 작습니다. 그래서 한 40평 정도가 거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
그러면 그 40평이면은 뭐 평당 뭐 4천만 원이다. 그럼 뭐 4, 4, 16억이잖아요. 16억. 16억 정도 되는 3층짜리를 다가구 주택이거나 1층 네. 상가에 있는 상가 주택이거나 네. 이걸 사서 16억 주고 샀습니다. 그렇어요. 그럼 리모델 비용이 얼마큼 들어갑니까? 그 정도면 한 기본 한 3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. 예. 안팎으로 제대로 할 경우에 네. 3억 정도 하면 이제 16억 더하기 3억이니까 19억. 19억. 뭐 그렇죠. 그다음 취득세 뭐 네. 중개비 해가지고 이제 20억이야. 20억 정도 드네요. 예. 20억인데 그러면 네. 내가 3억 플러스 취득세 그 경비해서 4억을 드린 그쵸,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소위 본전이 이제 20억이면 그렇죠. 최소 내가 들인 비용만큼은 더 가치가 더 인상이 돼 있어야 되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24억 이상이 되는 물건을 이제 그 골라야 돼. 네네. 예, 그런데 이제 그게 골라지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래요. 예, 그런데 이제 전철역에서 한 500m 이내 네네. 인 경우 그래도 이제 또 지하철 노선하고도 또 상당히 좀 그 관계가 있죠. 좀 이렇게 선호도가 높은 지하철 노선이면서 500m 네. 이내면서 저 뭐 원룸 수요도 있고 뭐 나름대로 이제 신혼부부 수요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춰서 이제 층별 이제 네. 구성을 하는 거죠. 네네. 예. 그렇게 해서 이게 수지 분석해 가지고 이제 뭐 인풋이 20억이면 최소 임대료 채웠을 때 그 지역에서 통용될 만한 이 수익률을 놓고 역산해서 산출된 가치가 24억 이상 되는 네. 그런 물건을 이제 그 구입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죠. 네.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일단 요 처음에 매입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? 그렇죠. 이제 요게 그 지금은 그 작년 그 뭡니까 뭐 23번째 그 주택 정책 그때 이제 15억 넘는 그렇죠. 주택은 주택 같은 경우 안 되죠. 아예 뭐 그 대출이 안 되고 또 승계도 안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조금 굉장히 좀 그 제한적인 그 시장입니다. 그러니까 주거 상품으로는 그렇죠. 주거 상품으로는 15억이 안 되거나 15억이 초과되는 매물 같은 경우는 근생이 50%가 넘거나. 그렇죠. 네. 근데 이런 물건들 중에서 이제 수지 분석을 해서 괜찮은 것만 할 수 있는 조금 리모델링하기에 조금 애매한 그런. 뭐 근생을 넣어야죠, 뭐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근생을 넣어서 해서 대출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대출 내 자기 자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고 좀 제안을 줬던 것 같습니다. 근생이 넣는 건 좋은데 그렇게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하면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잖아요. 양도세 할 때. 그러면 이제 1년에 이제 8%씩 공제를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1층은 근생, 2층, 3층이 주택이야. 그러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뭐 80%가 양도세가 이제 면제를 받으니까 거의 양도세 부담이 없는데 이걸 대출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2층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. 그러면 2층 분에 대한 양도세 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오케이. 매도인이 그러면 그 금액이 뭐 몇 억 소리 납니다. 뭐 1억 5천, 2억 뭐 이렇게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주 그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. 예, 일단 요거는 세무 전문가랑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용도 변경을 해서 상가로 갖고 가는 게 난지 주거로 갖고 가서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받는 것이 난지 한번 계산해 보면서 그렇죠. 이게 이런 리모델링용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내 생각은 용도 변경을 해서 근생을 50% 이상 만드는 게 좋지만 매도인한테 그 행위가 엄청난 또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걸 조율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거죠. 아무튼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든 다음에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으로 갈 것인지 상가로 갈 것인지는 한번 좀 따져보면서 무조건 한쪽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.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신데요. 진짜 어떤 이제 이게 근생을 바꾸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있고 주택만 하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도 양쪽 다 따져봐야 된다. 그러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이거 재밌네요, 리모델링. 그래서 좀 네.
리모델링은 재밌고 1부는 한 요 정도 하고요. 지금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신축에 대한 것들 좀 여쭤보고 싶었었고요. 그리고 지금 최근에 트렌드들이 어떻고 최근에 다 하셨던 또 이런 또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. 이게 리모델링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공사 비용이 조금 덜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은 이제 들긴 하지만 신축을 했을 때 또 부가가치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. 대개 신축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죠.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한번 2부 때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